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변호사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자, 임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우리 여기 또 괴 전화. 네. 어제 월요일 오후에 느닷없이 우리 방송의 출연자에게 닥친 괴 전화 참 신기합니다. 네네 많이. 예. 아니 경찰이 예를 들어서 뭐 인지했거나 네. 또 뭐 이 제보가 들어와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이첩받아서 네. 조사를 하면 네. 일단 이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사건이 되는가 그렇습니다. 그걸 판단하는 게 경찰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사건이 되면 전화해서 네. 이제 당신은 조사를 좀 무슨 혐의로 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인지 사건이다. 네. 인지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고소 고발도 아니니까요. 예, 예. 인지 사건으로 조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출두하라. 뭐 이렇게 출두 시점을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인지 사건을 조사한다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건 사건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뭐 당사자가 고소 고발도 안 했는데 네. 무슨 방송 중에 한 이야기를 가지고 네. 당사자가 고소 고발하지 않고 그랬는데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네. 그게 설사 사실이든 거짓이든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사자가 고발 안 했으니까 이건 사건이 안 된다. 그냥 사건 성립이 안 된다. 그럼 기각시켜 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야 될 건데 친절하게 전화를 해서 네. 아니 방송하다가 나 돈 잘 벌어 하고 자랑했는데 그 양반도 그러니까 당신 탈세를 좀 수사하라고 들어왔는데 그건 뭐 우리가 넘어가고 이제 그러면서 그 말을 한 것도 웃겨요. 넘어가고를 왜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도 참 특히 네. 경찰관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좀 안 가고요. 보통은 이제 세금분 관련해서는 이제 세무서에 넘기고 네, 세무서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 조사를 해서 이제 뭐 세금을 이제 뭐 포탈했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또 그런 경우를 또 전부 다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정말로 세금을 일부러 고의로 탈루한 이제 그런 이제 혐의가 있으면 이제 고발을 하게 되고 그럼 수사기관은 그 고발에 따라서 이제 어떤 수사가 진행되는 게 보통인 것인데 아니 뭐 경찰관이 민원 하나 들어왔다 그래서 뭐 탈세니 등등이 뭐 아니 또 전 그러니까 그 말이 더 웃긴 거죠. 그러니까 아니 경찰관이 탈세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그 관련된 세무자료도 파악이 안 되는데 그게 뭐 넘어간다는 말은 어떻게 또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네, 그럼 뭐 넘어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이 지금 이 뭡니까 그 신라젠하고 네, 우리들. 또 우리들 병원에 네. 대해서는 당사자가 문제 제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네. 말을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냐. 네. 경찰이 이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발생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고 마이너리티 리포트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뭐 대한민국의 현재 지금 뭐 연예 프로그램 등등에서 이제 이른바 뭐 설 네. 추정된 내용들을 많이 지금 뭐 보도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은데 네. 그럼 뭐 대한민국 경찰 나 그런 데다 뭐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 누가 문제 삼을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조심하라 이런 식으로 다 이 업무를 처리하는지 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참 경찰들이 좀 일들이 한가하신 건지 잘 모르겠네요. 문재인이 뭐 검찰 성찰하라 했을 때 우리가 청와대 신문고에 국민신문고에 네네. 문재인이 저런 말을 한 것은 검찰에 대한 일종의 사법 방해고 네네. 직권 남용일 수 있으니 탄핵의 소지가 있다. 네. 조사해 주길 바란다 하고 신고하면 경찰이 문재인한테 전화해서 당신 만약에 이에 당사자가 당신을 탄핵하겠다 하면 문제가 되니 조심하라 이래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이해가 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랬으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빨리 사과하고 끝내지 큰 놈은 지금 입을 닫고 있다고 넘어갈 일입니까? 참 웃기고 자빠졌어요. 아니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 뭐 출연진 분이 이제 뭐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을 뭐 하셨겠지만 그게 좀 마음에 안 들면 지금 뉴스브리핑 출연자분은 종범 아닙니까? 그 주범이 여기 계시는 여기 그 있잖아. 주범이 여기 맨날 이렇게 나와서 신라젠 우리병원 매일 하잖아, 매일. 뭐 몇 달 동안 지금 냉정한데. 뭐 수십 회를 수백 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주범한테 뭐 전화를 걸든가 좀 경고를 해야지 왜 엄한 종범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이제 소장님이나 이렇게 말씀 많이 나왔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요즘 뭐 다 아시겠지만 경찰관 되기가 되게 어렵고 굉장히 경쟁도 심하고 또 양질의 지금 인력들이 사실 경찰관에 옛날하고는 선발을 다르죠. 옛날하고 다릅니다. 다르고
그래서 저는 뭐 일각에서 뭐 경찰의 수사 능력 뭐 이런 등등을 많이 뭐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의심하지 않고요. 뭐 무슨 법적 지식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그 어떤 연수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오히려 문제는 경찰의 문제는 지금 경찰 뭐 수뇌부들이 대부분 뭐 이제 사법고시, 행정고시, 뭐 경찰대 이런 이제 이른바 경찰 내 에리트 집단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경찰의 문제는 일선 경찰관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 수뇌부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경찰 수뇌부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어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언급드린 이제 이런 경찰관 분도 어떤 제가 배경인지 제가 아직 모르지만 그 분도 이러저러한 상식이 있으시고 업무적인 지식이 있으실 건데 그러저러한 거 잘 모르고 이런 식의 이상한 전화 뭐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전화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찰관에 누가 이렇게 하도록 지시를 했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명백하게 좀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 그 오늘 임 변호사님과 참 희한한 형태의 공갈인지 협박인지 직권남용인지 경찰의 헛소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일부에서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 것은 서포 15조와 관련되어서 이제 그 1조에 있어서 이 싱가포르식의 이 값싼 국가적 주택 공급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반자본주의적이라거나 상투적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일부 있어요. 서포 15조에 대해 지금 많이 확산이 되었고 한국당에 지금 이거 도입하라고 압력을 넣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다른 한편으로 자기의 머리가 굳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마치 사회주의적인 문제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또 우리가 7조에 보면 제조업의 그 국내 복귀와 관련해서 이제 이 기업에 대한 네. 이 상속세 법인세를 이제 제가 그 기업의 고용 상황 또 해외로 나갔던 기업의 국내 복귀 또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는 그렇게 해서 좀 인하하고 상속세 같은 경우는 10년의 유예를 줘서 자기가 10년 동안 사업을 키우고 또 고용을 늘리면 그때는 상속세를 대폭 깎아서 뭐 10년이면 벌어가 갚기도 충분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확 깎아서 벌어서 갚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걸 팔아먹고 도망가려면 그때부터는 관찰을 하다가 회사 다 팔아먹고 고용도 안 하면 지금 정해진 법률에 가중적으로 때리고 이런 부분으로 상속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기업의 활성화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유연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네네. 그리고 법인세 세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해서 네네. 일률적으로 뭐 24% 이럴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그 이 분야의 업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서 많이 벌고 뭐 좀 쉽게 초창기에 블루오션 시장에서 버는 기업은 좀 많게 한계에 이르는 기업들은 좀 작게 그렇게 적절하게 법인세를 감면시켜 줄 필요도 있다 이래 보고요. 또 저희들이 10조에 보면 공시 임대료 제도를 도입해서 보유세 부과하고 연계해야 된다. 이 부분도 지금 사실은 공실로 있어도 보유세는 그대로 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뭐 한 1년 6개월씩 공실이 막 속출하잖아요. 가로수길도 강남의 신사동에 18% 공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 1년쯤 얻어맞아 버리면 이제 관리비도 안 내고 관리비 자기가 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소유자가 그러니까 내야죠. 완전히 임대료도 못 받고 관리비는 자기가 내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궁극적으로 이 공시 임대료를 해서 하되 이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적극 협조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만약에 공실률이 생겼을 때는 세금도 낮춰주는 왜냐면 수입이 없으니까 세금을 확 낮춰주는 이런 부분까지 하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뭐 흔히 이야기하는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관점에서 이게 위배되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먼저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아파트가 평당 한 뭐 870만 원인가 올라버려서 역대 최고 노무현 정권 때 2배를 지금 넘어가고 있다. 2년 한 반 만에. 네, 그렇습니다. 요즘 뭐 서울 시내에 온 이제는 강남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용산, 영등포부터 막 번져가고 있는 이 부동산 폭등이
사실은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어젠가 그제 신문 언론 보도에는 지금 또 저는 좀 한 2, 3년 전부터 그런 좀 낌새를 챘는데 아무래도 지금 또 부동산의 폭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자본 중에는 외국 자본, 특히 이제 예, 중국인 중국 자본이 계열들. 좀 움직이는 거 아니냐는 이제 얘기가 시중에 많이 돌았고 실제 뭐 어제 그제 제가 확인한 보도에 따르면 뭐 구로구 이제 원래 이제 그 중국인 뭐 조선 예, 많이 많이 살죠. 살고 있는 중국 극배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뭐 구로구 영등포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특히 은평구 예. 일대로 이제 확산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그렇게 된 이유 은평구까지 확산된 이유는 이제 아마도 좀 비교적 은평구 이 좀 지역이 그 이제 주택 가격이 좀 비교적 저렴하다 보니 막 거의 뭐 입도 선매식으로 막 해서 폭등을 좀 부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소장님께서 뭐 누누이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상 좀 저도 상식적으로 어떤 경제학적인 어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그 성장률이 떨어지고 전체적인 국민의 디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이제 국민 소득이 지금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지금 그 어떤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건 이것은 정상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투기 세력이니 등등에 대한 좀 얘기가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결국은 이제 시중에 넘쳐나는 돈들이 이제 갈 데가 없다. 왜 갈 데가 없냐?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뭐 기업이나 이런 기타 등등으로서는 어떤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지금 뭐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한 은행에 맡겨도 없고. 예, 은행에 맡길 수도 없고 또 이제 뭐 다 뭐 일선에 계시는 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중에는 상당수가 이거를 지금 뭐 파산을 한다거나 폐업을 했을 때 처리 비용이 더 감당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를 끌고 가신다는 정도로 지금 기업 운영 여건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결국은 시중에 나오는 유동 자금 혹은 이제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이제 부동산의 폭등을 지금 부추기고 있고 또 결국은 이제 뭐 문재인이 지금 내놓는 정책이라고는 결국은 이제 뭐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특히 최근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를 내놓아서 뭔가 대책이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같이 부동산 폭등세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해버리면 그러면 이 부동산 폭등의 차익을 뭐 건설사가 먹을 거냐 아니면 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 혹은 조합원들이 먹을 거냐 아니면 실제로 분양을 받은 사람이 먹을 거냐의 차이일 뿐이지 부동산 어떤 가격의 억제책으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게 뭐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도 다 드러난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이제 분양이 줄어든다 이제 이러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보수 진영의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데올로기도 굉장히 잘못된 게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절대로 해결책이 못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수 진영에서 상투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이렇게 하면 공급이 제한되어서 네네. 안 그래도 강남이나 이런 비싼 지역에 공급이 많이 되면 가격이 내려갈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논리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지적은 옳은데 분양가 상한제를 안 하면 투기가 마치 완화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에는 이거는 건설회사의 광고나 자신들의 이 언론들의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하고도 또 관계가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전부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쪽이나 그걸 또 막자고 하는 쪽이나 다 부동산 문제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문제에서 이 폭발적인 상승 특히 뭐 놀랍습니다. 뭐 한 달에 뭐 3억 5천 5억씩을 그렇습니다. 25평 30평 아파트가 투기 이익을 남긴다 할 정도로 폭발적이에요. 그래서 강남에는 물량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이제 옆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야말로 실수요자와 또 실공급자 간의 이런 게임이냐 아니면 이게 일종의 머니 게임처럼 돼버리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 일본 경제가 무너졌을 때 일본의 부동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경제 무너지는 것과 더불어서 인구, 경제 활동 가능 그렇습니다. 인구에 네. 줄어드는 부분. 네. 자, 특히 요즘에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결혼도 잘 안 하고 애도 잘 안 낳아요. 네. 또 청년들이 가난해요. 네. 물러받을 재산이 없고 그렇습니다. 자기 직업이 탄탄하지가 못해요. 네. 근데
그러다가 결혼도 잘 안 하는데 누가 저 아파트를 산다고 실수요가 벌어지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실제로 그 아파트 주인들은 이제는 팔고 노년을 대비해야 될 입장인데 그렇습니다. 받아줄 젊은 사람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디플레이션 하에서 경제가 투자 소비 다 무너지는데 아파트만 독야청청하게 수직 상승한다. 이것이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뭐또 그러니까 이상한 현상일 뿐더러 그러니까 이걸 뭐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뭔가 대비책과 조정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저도 이제 뭐 다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뭐 제가 실제로 확인도 했고 저도 이제 저희 가족이 사는 근처에 이제 그 지방에 이제 혁신 도시에서 이제 지금 이제 저희 가족이 지내고 있는데 하여튼 뭐 온갖 상가나 이런 거 좀 다 뭐 텅텅 비어 몇 년째 텅텅 비어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뭐 식당들 보면은 뭐 저녁에 평일이든 뭐 저 주말이든 뭐 텅텅 비어 있는데 유일하게 문정성시를 이루는 집이 이제 그 무한 저 리필 고깃집들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본 이제 유튜브에서 위례 신도시 지역에서도 지금 막 다른 식당들은 다 뭐 텅텅 비어 있는데 무한 리필 고깃집은 그냥 뭐 일요일 7시에 갔더니 1시간 대기해야 될 정도로 지금 몰린다는 거는 그만큼 실제 국민들의 어떤 소비, 저 같은 경우도 하여튼 뭐 올해 왠지 모르게 그냥 뭐 크게 뭐 변변치 않은 이제 수입이 뭐 크게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올해 무언가 자꾸 이렇게 좀 소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덜 써야 되겠다, 아껴야 되겠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들이 좀 심리적으로 좀 동반이 되어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주거 비용만 계속 상승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이 시스템을 그대로 지금 놔둬서야 뭐가 답이 나오겠나는 생각 좀 저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뉴스 브리핑이 이제 주장하는 싱가포르식의 국가적 주택 공급. 자, 이 문제가 필요하다고 제가 보는 이유는 한국이 그냥 놔두면 전체적으로 지방에는 이제 비어있는 집이 그렇습니다. 많겠지만 네. 특히 수도권과 한 몇 군데만은 계속 이런 이 주택을 향한 끝없는 투기 이런 것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든 네. 받을 젊은 사람이 없건 예, 관계없이 예. 일종의 투기 예. 수단으로 예. 몇 안 되는 투기 수단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저는 그 국가적 개입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실제로 국민의 인구 절반 이상이지 않습니까? 50한 4, 5%가 수도권에 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에는 갈수록 이제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게 내려가겠지만 또 지방에도 보면 부산 해운대나 또 이런 네, 데 폭등해요. 너무, 예. 대구에도 또 그런 데가 예, 있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한쪽에는 집이 남아 돌면서 한쪽에는 집을 갖다가 사지 못해서 결혼도 못하고 네. 평생을 주거난에 시달리면서 이리저리 이렇게 옮겨 다니는 주택 난민들이 발생하는 이런 기현상이 지금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자식 문제하고 집 문제가 한국 사람의 평생의 걱정의 대부분인데 이제 이 문제를 좀 극복을 하자. 그래서 이제 이 싱가포르식 국가적 주택 공급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흔히 지금 투기로 얻는 이득을 네. 얻는 사람은 이런 게 시작이 되면 투기 수요가 빠져버림으로써 집값이 거품이 꺼지니까 손실을 입겠다고 뭐 언론부터 시작해서 상류층 기득권들은 다 반대하겠죠. 네. 온갖 논리로. 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반대하는 핵심적인 논리가 반자본주의적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하나 봅시다. 지금 분양권을 추첨하는 것은 자본주의적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자본주의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그다음에 이 양도세나 취득세를 뭐 DTI니 네. LVT를 네. 그때 조정해서 통제하는 것은 이건 자본주의적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러니까 지금 주거를 둘러싼 수많은 비자본주의적인 정책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유독 이렇게 하는 것만 비자본주의로 하면 되겠느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마 그 회원분들 중에서도 아마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 재개발 재건축 뭐 관련돼서 경험을 해보신 저 분이 있으면 계신다면 아마 잘 아실 테지만 그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물론 다른 나라도 일부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현재 지금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 뭐 그 멀쩡한 땅을 이제 거의 수용 절차라는 것도 사실 거치지 않고 관리처분 계획인가라는 명목하에 이제 공원 부지로 이제 바꾸고 또 공원문을 또 그 조성하는 비용도 조합이 부담하고
거기에 또 임대 아파트도 집어넣고 해서 이제 사실상 공공적으로 해결될 일들을 사실 그 개인 재산권들을 다 제한하고 침해해서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의무적으로 이 의무적으로 다 하고 집어넣든지 공원 조성, 길 닦은 거.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강남 서초나 이제 이런 데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강남이나 서초 지역에 뭐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 사업을 해가지고서 어떤 임대 아파트를 하는데 그럼 이제 그 임대 시세는 또 뭐냐면 주변 시세에 또 시세를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남에 어떤 이제 뭐 영구 임대든 임대 아파트를 이제 만약에 이제 만들게 되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 30평대에 뭐 강남 같은 데서 뭐 전세 시세가 뭐 10몇 억이 하는 거니까 그걸 반영해서 공공 임대 아파트인데 전세 그 임대차 보증금 시세가 한 1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도대체 그 집에 누가 또 사냐 이거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또 들어가서 삽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판교의 이제 그 공공임대 아파트가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제 분양 전환을 하는데 그 저도 뭐 그분들의 심정을 이제 뭐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분양을 이제 받을 수 있지만 이제 임대 아파트를 받아가지고 이제 부동산이 이제 그 시세가 떨어지면은 이제 5년 내에 이제 10년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한테 이제 그 우선 분양권을 주는데 그 5년 그 해당 기간 동안 아파트 시세가 떨어질 게 아니라 분양 때보다 훨씬 폭등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분양가가 최초 분양가보다 너무 높아져서 지금 이제 분쟁이 있습니다. 그 얘기도 참 들어오면은 그분들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언론을 통해 들어보면은 정부에 속았다. 뭐 그 원래 그 분양가가 분양 받을 수 있었는데 임대 조건이 더 좋다고 해가지고 했더니 지금 뭐 재단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참 그 말은 너무 우스운 겁니다. 아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어떤 재력이나 어떤 여건이 되는 사람이 왜 공공 임대 아파트를 해서 입주를 하게 된 겁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말은 뭐 여러 가지 공공 임대 아파트라고 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거주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임대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되지만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임대 아파트에 지금 공공 임대 아파트라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점은 굉장히 중요한데 정권이 공공 임대 아파트 분양을 늘린다. 또 뭐 최근에 뭐 저 박원순은 뭐 젊은 사람들의 신혼주택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늘린다. 뭐 지자체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게 다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임대 아파트가 정말로 임대 아파트에 살아야 될 사람의 이런 부분과 매치가 잘 안 되고 또 임대 아파트의 위치나 이런 것들도 잘 매치가 안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임대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또 이데올로기적인 측면 그 서민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산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마디로 슬럼화 현상도 있어서 애들이 뒤섞여 살 때는 임대 아파트 단지에 산다고 말도 못해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정부의 임대 아파트 공급 정책이 역대 정책마다 있었지만은 부동산 파동은 여전하고 집은 여전히 비싸요. 갈수록 비싸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강남의 집값이 비싼 게 아니라 일반 집도 비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벌고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살려면 자 1년에 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이 안 벌고 10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벌으면 절반 이상을 쓰죠? 그렇습니다. 절반이야 3분의 1은 쓰지. 그렇습니다. 3분의 1만 저축해도 대단한 거죠. 요즘에 그런 사람이 없죠. 내가 한 달에 150을 저축하면 많이 저축할 건데 그렇습니다. 내가 150을 저축해서 5억을 살려면 30년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내 죽을 때 되면 그 돈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려면 또 그때는 애들 결혼하고요. 또 무슨 돈 듭니다. 부모 장례 치러야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일반 시장에 있는 아파트를 살 사람은 살아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젊은 청년들이나 이렇게 서민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아파트 건축비 700만 원이면 괜찮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럼 땅은 뭐가 아니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곳곳에 엄청난 땅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아니면 국가가 그 땅은 좀 사라. 그 정도는 뭐 한 1년에 한 50조는 투자해도 된다. 딴 데 인프라 투자하는 것보다. 뭐 엉뚱한 그러니까 뭐 인프라까지 아니더라도 지금 요즘에 무슨 소두성 한다고 해서 그 뭐야 저희 허튼 돈만 그런 돈 다 스톱 시키고. 맞습니다. 또 철도 도로 더 이상 안 놔도 돼요. 한국에 그거 너무 많아서 탈이야. 그런 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한 50조만 1년에 땅을 산다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 땅에다가 그리고 공공시설 빠져나가면요. 그건 절대 못 팔게 하고 국가가 그대로 정부 캠코 가지고 있는 땅이든 국가가 소유한 땅, 또 전체 국가가 소유한 동사무소, 그렇습니다. 또 지구대, 소방서,
이런 거요. 땅들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건폐율이고 용적률이고 없애고 위로 한 30층씩 올리고 밑에 4, 5층은 쓰고 위로 올라간 아파트는 전부 다 이 국가용 서민공급주택으로 해서 그래 건축비만으로 700만 원이면 떡을 칩니다. 건축비와 기타 부대 이거는 비용을. 뭐 건설업계의 공급은 사실이죠. 네, 떡을 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심에 곳곳에 이런 주택을 계속 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짓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한 700만 원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싱가포르는 이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20%. 그러니까 내가 네. 지금 내가 앞으로 원하는 아파트가 뭐 15평부터 한 55평까지가 있더라고요. 나는 가족이 많으면 55평, 15평인데 이제 소득을 봐요. 니는 몇 평 해라. 네. 그럼 거기 들어가면 내가 정부로부터 받을 아파트가 2억짜리면 근데 이거는 반값이죠. 반값 이하죠. 그러면 내가 2억짜리에 20% 4천만 원만 있으면 일단 받아요. 네. 그리고 내 월급에서 얼마씩 떼가는 거예요. 네. 매달. 결혼하면 이제 부부간의 월급에서 떼가는 거고. 그리고 때가 돼. 이 아파트를 팔아먹지 못해.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내가 받은 거기 때문에 살면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중간에 이걸 누구한테 붙여먹고 팔지는 못해요. 자, 그럼 내가 부득이 딴 데로 좀 가겠다면 2번까지는 분양권을 준다. 그럼 요거 제 계산하고 감가상각 계산해서 저쪽 가서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걸 갖다가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싱가포르에서 집 걱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 싱가포르는 주택국가, 도시국가고 우리 한국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다르다. 저는 서울의 도심부터 이걸 하기 시작해서 경기도, 인천부터 이렇게 넓혀가면 이 효과가 어느 정도 한 10년만 지속되면 한국의 주택 가격이 전부 안정이 될 거라고. 그렇습니다. 남은 주택들로. 정말 시장적 가격으로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젊은 사람들은 출산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처음에 받으려면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한정이 있으니까. 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결혼, 출산을 연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요. 그렇게 하면 집이 없어서 결혼 못하고 헤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들어와서 살게 될 거고 그 위치가 소방서 위치나 지구대 위치나 또 공원 같은데 이런 부분에도요. 이용해서 이제 진짜 공원을 좀 줄이고라도 사람이 살아야지. 그리고 옥상에 공원을 조성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연남 철길에다가 연남 센트럴이라 해서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나 올릴 게 아니라 거기를 쭉 이런 주택을 지었으면 서울에 있는 신혼부부들 몇 년은 그냥 집들 다 갔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현대에 괜히 11조 주고 팔아봤자 그 돈 갖고 지금 물 쓰듯이 쓸 거, 그러니까 돈 없을 건데. 저기 저 현대 저 부지에 한마디로 국가적 공급주택 단지를 거기에 산전부지, 거기에 또 감정원 부지, 그리고 또 중앙의료원 부지까지 세 개를 합쳐서 한 7, 8만 평에다가 그걸 해보십시오. 서울 도심에 그 교통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높은 사람, 잘난 사람과 또 서민들이 뒤섞여서 살아야 돼.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다 뒤섞였어요. 그래서 이걸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 세계 이런 게 어디냐? 왜 없어요? 뉴욕에 보면요. 임대료 제한이 있습니다. 시에 허가 받아야 돼요. 네. 사실 그런 제한들이 독일에도 그래요. 예, 독일이나 서구 사회 오히려 되게 더 심하죠. 굉장히 심해요. 네. 영국이 그걸 풀어줬다가 난리가 나가 주택 문제 때문에 지금 막 영국에 뭐 난리예요. 런던 주변에는 이 주택 문제 매일 시위가 벌어지고요. 그래서 전번에 임대 아파트 그 불탄 거 예. 그것 때문에 영국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00몇십 명이 죽었죠. 네. 그러니까 나라마다 제대로 된 선진국에 다 이런 규제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 특별한 일, 지금 지긋지긋하게 겪고 있잖아요. 부동산 이 투기나 폭등을.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해결을 좀 하자. 이걸 가지고 출산 문제 해결하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사회적 재생산을 하게 해야지. 결혼도 안 하고 전부 그냥 따로따로 남녀가 살다가 나이 늙어가면 나중에 이 저출산 0.98 어떻게 할 출산율? 그러니까 제가 소문 이렇게 소장님한테 아부도 제가 하지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제 제가 15조를 제가 곰곰이 이제 좀 이렇게 기화될 때마다 보는데 다 모든 문제가 연결돼서 제가 일절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 부동산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과연 단순히 그냥 공정이나 정의 이런 문제에 국한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시장적 어떤 가치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형성된 어떤 그것들이야 뭐 정당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이런 부동산 가격으로는 어느 사람이 도대체 기업을 할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해서 많은 지금 뭐 중소기업, 대기업을 포함해서 중소기업들 지금 전부 뭐 기회 그 어떤 그 좀 기회라거나 어떤 그게 눈치를 봐서 그렇지 지금 다 외국으로 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 통제라는 부분,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억제라는 부분이 그냥 뭐 통상적인 어떤 그냥 뭐 같이 잘 살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연결돼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또 잊지 마셔야 될 것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현행 법상도 부동산에 대한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쓸데없는 규제들이 너무 많다.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 보호법,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걸로는 현재까지 뭐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뭐 시행된 지 20년, 30년이 되고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강화된 지가 지금 또 몇 년 됐지만 지금 뭐 주위의 자영업자 형편이 좋아졌다던가 아니면 뭐 임차인들의 어떤 삶이 나아졌다던가 하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고, 오히려 그런 법들을 악용한 좀 실제 어떤 뭐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크게 없는 그런 뭐 자영업자들, 아니면 뭐 교묘한 법망을 이용해서 뭐 부당한 이득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만 지금 현재 지금 이득을 보는 상황이, 저는 그래서 1조 같은 경우에 국가적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이런 잡다한 규제들은 다 정리해 버리고 정말 필요한,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내 공짜로 내 집에 살고 싶다는 국민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에 어느 정도 내가 부담할 수 있고 좀 어느 정도 타당한 선에서의 어떤 주택이 공급됐을 때는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해보고 싶다,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실 텐데, 그냥 뭐 박원순이처럼 무슨 얼마 지원해준다, 얼마 지원해주고 무슨 국민이 거짓입니까? 그거 원하는 국민은 진짜 극히 일부러 생각하고, 그거 해봐야 또 결국은 전혀 그런 주택에 대한 절실함이 없는 또 이상한 사람들이 또 그냥 이득을 보는 걸로 끝날 거라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진짜 보수가 정말 시장적인 규제로, 시장적인 정책을 통해서 진짜 어떤 시장을 이제 완전히 이중화 시켜가지고 어떤 뭐 재산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그 시장에서 활동을 하시고, 그냥 나는 주거는 그냥 주것이다, 나의 자산이나 어떤 그런 팔아먹을 개념도 없다, 나는 그냥 주거만이 필요할 뿐이다 하는 그 분들한테는 국가가 합당한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이게 왜 반시장적이고 왜 반자유주의 정책이에요? 자, 공공임대주택 했지만 안 됐고, 반값 아파트 이야기했지만 안 됐고, 보금자리도 안 됐고, 행복주택도 안 됐고, 문재인의 청년주택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권이 했던 모든 것이 다 잘 안 된다면 이제 특정하게 제비뽑기식으로 하는 이런 행태가 아니라요, 그야말로 정말로 주거난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는 국가적 주거 공급을 하고, 남은 데는 10억을 주고 사든 100억을 주고 살든 통제하지 말고,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조사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세금을 미기거나 대출을 억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은행과 개인하게 관계에 맡겨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이 지금 1년 기업을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될 거고, 또 어떤 데는 아파트에 공장이 필요할 건데, 이런 부분에 국가가 다 조성해서요, 진짜 원가 수준으로 모든 허가까지 다 받아가 기업에 주고, 기업은 거기서 공장을 하다가 나중에 나갈 때는 다시 반납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땅 때문에 기업 못한다라는 부분이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이 임대차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요. 한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몇몇 건물주가 저한테 막 험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임대료 공시제,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마 요즘 비어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은 임대료 공시제가 맞았구나 생각할 거예요. 이게 임대료 공시제가 뭔가 하면, 땅값 공시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에 평 중에 공시지가 없는 평이 하나도 없잖아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임대료 공시제가 왜 안 되겠습니까? 건물을 미개서 등급별로 A부터 D 등급까지 신형이냐 뭐 어떠냐, 그리고 연도가 얼마나 되느냐. 소송에 실제 다 감정도 합니다. 네, 감정도 하고요. 그리고 그 감정해서 그 감정 가격의 적정한 부분으로 이 지역의 공시 임대료는 얼마다라고 정하고, 그걸 초월해서 주인이 받으면 세금으로 환수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이제 성실하게 협조하는 주인들이
예를 들어서 또 반대급부가 있어야죠. 만약에 내가 집이 비었어. 안 들어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데 당신은 세금 얼마 내라고 똑같이 받아가면 그 사람은 생사를 찢어서 받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거에 정부에 공시임대료에 협조해 줬으니까 마찬가지로 비게 되면 예를 들어서 확 낮춰서 보유세를 아주 다운시켜줘서 그래서 조금만 내게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같이 이런 자영업자들이 다 망가지고 또 솔직히 건물주는 비어가지고 개고생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서로가 상생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좀 조정할 필요하고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을 이제 하셨지만은 저도 제 사무실 뭐 테헤란로에 인접하지 않은 저 약간 뒤쪽에 있는데 제가 그 출퇴근마다 왔다 갔다 하는 건물이 이제 테헤란로에 딱 이제 그 면에 있는 좋은 건물이 있는데 한 1년 전쯤에 이제 그 이제 복사 인쇄 업체가 있다가 이제 그 업체가 나갔는데 거의 지금 그게 올 초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가 지금 1년 가까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 테헤란로에도 지금 그런 건물에 지금 공실들이 어마어마하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아마 차임이나 이런 게 조정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세 부담은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차임을 낮게 받으면 이제 결국 손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거를 뭐 차임을 얼마 이상 올리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강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이 부분도 조금 이제 회원이나 이제 시청자분께서 이해하실 게 제 소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강제한다고 또 강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쪽으로 차임을 좀 조정을 해서 임차인들도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임차할수록 이제 국가가 유도한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적 임대료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협조하는 이제 그런 분들의 그러니까 그런 임대인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자 그렇게 생각을 좀 해서 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뭐 시장의 원칙에 반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기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는 정책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뭐 말이 딱 이제 좀 공시 임대자 그러시니까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거 진짜 빨리 우리 보수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좀 시행해야 될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과연 지금 우리 사회가 완벽하게 자유시장 경쟁과 그런 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을 해야지 찔끔찔끔 전부 그냥 비시장적인 요소들이 온 사방에 자리 잡았지만은 문제는 해결 안 되는 이런 부분보다는 한 방으로 굵게 해결하는 게 맞다.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1부 마치겠습니다. 네. 뭐 하실 말씀? 아니, 예. 그뭐 한 가지 이제 뭐 최근에 올해 이제 굉장히 그 화제를 불러일으킨 영화가 있습니다. 그 조커라는 네, 조커, 영화를 예. 보고 저도 참 마음이 무거웠는데 아마 그런 부분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오늘도 뭐 저 또 고립되어 계시다가 이제 성북동, 예, 거기 또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영화를 참 보고 나서 느낀 영화 조커를 영화 보고 느낀 영화가 뭐냐면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참 다행일 수도 있다는 참 그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그런 극심한 양극화나 극심한 빈곤, 극심한 고독을 이제 이겨내지 못하고 차라리 막 좀 자살을 하는 경우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현재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게 조금만 시간이 흘러가면 정말 그 영화에 나온 조커와 그 조커의 그 환호하는 그런 무리들처럼 이게 정말 나만 이렇게 죽을 수 없다고 해서 정말 길거리 나와서 온갖 난동을 벌일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게 멀지 않았고 그런 모습의 일단이 지금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시장적 정말 진정하게 시장적 원리를 복원시키고 또 정말 서로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뭐 그 뜬금 잡는 정말 그 자유시장 경제 그런 원칙을 그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나름 막연하게 생각이 좀 있었는데 진짜 그 서민 포퓰리즘 15조를 보면서 아 이런 것들로 정말 구체화될 수 있다 되는 제 나름의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를 포함한 이제 많은 회원이나 시청자분들께서 진짜 더 목소리를 높이셔야 대한민국이 살고 진짜 우리가 산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중국이 홍콩이 저렇게 안 되도록 조금만 탐욕을 절제했으면요 저렇게 끝을 보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거의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 전에 시정을 해야 된다 봅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